자, 신라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여기 다시 이제 이어서 할게요. 자, 신라의 성립과 발전 부분도 이제 이 중앙 집권 이런 그 부분을 볼 텐데요. 자, 이 신라라는 나라는 사실 좀 발전이 많이 늦어요. 뭐 4세기 후반에서야 고대 국가 체제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신라는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왕이 이름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중앙 집권화 국가로 이제 이어지게 되냐면 거서관, 그 다음에 차차옹, 그리고 이사금이라는 이제 그런 칭호로서 이어지면서 이제 성장해 왔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사금은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던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던 그런 시기를 이제 이 김씨가 왕을 독점하는 시기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기에서 이런 시기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여기 일본에 써 있는 내물왕 시기입니다. 내물마리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이 시기는요, 마리간이라는 이제 칭호를 쓰게 돼요. 대군장이라는 칭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시기 바로 김씨가 왕이 세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력한 왕권을 이제 얘네들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자,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가 도와주면서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하였고 결국에는 여기죠. 이 시기에는 가야 외 연합군이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에는 이 낙동강 유역도 진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왕이 바로 누구냐? 이제 이런 사이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광개토대왕이 도와주긴 했지만은 얘네가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라는요, 백제랑 동맹을 맺게 돼요. 나쟁 동맹 이런 것들을 맺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공동으로 백제와 신라 간에 대응하면서 신라는 무럭무럭 성장을 해 나갑니다. 결국에는 이 6세기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전성기의 왕들 바로 누구예요?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이라는 왕입니다. 자,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요, 업적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뭐 두 가지밖에 안 써 있긴 한데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업적이 순장을 폐지했다라는 그런 업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신라라는 나라 이름을 써요. 그 이전에는 사루국 이런 표현을 썼는데 드디어 신라라는 나라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마리간이라는 칭호가 아니라 드디어 이제 중국식 칭호인 왕이다, 킹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왕인 버풍왕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뭐 몇 가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하자면은 우상국을 정벌하고 우경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동시전을 설치했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왕은 버풍왕인데요. 이 버풍왕 같은 경우에도 업적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일단 버풍왕 시기에는 율령을 반포합니다. 자, 율령을 반포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 여기는 수용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공인이 맞아요. 자,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순교에 의해서? 2차돈의 순교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병부와 상대 등이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골품제가 정비됐다라는 겁니다. 이 상대 등이라는 칭호는 내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귀족회의의 대표예요. 자, 그리고 17관등 관등제도 마련됐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율령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건원이라고 하는 이제 이 뭔가 사실상 연호,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뽐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힘을 바탕으로 금강가야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진흥왕은요, 이 업적이 사실 영토 확장이 다예요. 근데 이 시기에 황룡사도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뭐 적극적으로 장려했었다라는 거 또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청소년 뭐 수련 집단 뭐 이런 그런 집단이 있었던 화랑도를 개편하게 돼요. 자, 화랑도를 개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본격적인 주요 업적인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백제 성왕과 함께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결국에는 한강을 다 일대를 싹 장악해 버리죠. 배신을 해가지고요. 그리고요, 이 함흥평야 지역도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는 옛날 고구려 영역인데요. 고구려의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진출하게 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이제 가야가 이제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진흥왕은요, 영토가 넓어진 곳을 본인이 다 직접 가요.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을 바로 뭐라고 불렀어요? 순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순수 비가 건립이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의 통치 체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보자면 고구려는 중앙 집권 국가를 형성했었던, 여긴 각 왕들을 쓰는 거예요. 바로 뭐 했어요? 고구려의 중앙 집권을 이뤘었던 사람 태조왕이죠. 그리고 백제는 고이왕, 그 다음에 신라는 뇌물마리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회의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뭐예요? 정사암회의, 그리고 신라는 화백 회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관등 제도는 뭐 10관등에서 나중에 뭐 14, 16관등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백제도 16관등, 그다음에 뭐 신라 같은 경우는 17관등인가요? 뭐 이렇게 관등제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 지도자는 바로 뭐냐면은 대대로라는 인물이 바로 수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좌평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상좌평이에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상대등 뭐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관료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요, 옛날 이 부족 5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중앙행정 자체가 이제 5부, 여기는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5부, 그리고 5부로 이어지시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 백제도 5부, 그 다음에 여기 지방 같은 경우에 웅진 시기에 아까 누구예요? 무령왕 때 지방 통제를 위해서 22담로를 설치하게 됐었죠. 자, 그리고 이 신라 같은 경우는 6부 5주라고 하는데요. 이 6부라는 것은 신라 6촌에서 이제 발원됐었다라고 기억해 두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엄격한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데요. 신라 골품제 사회예요. 신라 골품제 사회는요, 골과 이 옛날 왕족 출신이었었던 골족과 그 다음에 두품족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벽이 너무나 엄격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구려와 수단과의 전쟁 이 부분을 볼 텐데요. 이 부분 여기는 이제 5페이지네요. 자, 이 사에서 이제 쭉 나갈 거예요. 자, 고구려와 수단과의 전쟁은 이 6세기 후반입니다. 6세기 후반 어떤 모습이냐면은 신라가 전성기 시기겠죠. 6세기니까요. 자, 누가 한강유역을 점령해요? 신라입니다. 신라가 이제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중국이 막 그 전에 5호 16국으로 이제 나뉘고 남쪽 정권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서 북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동진이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자, 이 북위가 또 이게 갈라졌다가 하면서 결국에는 중국 전체가 한번 통일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라는 나라였어요. 자, 수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돌궐이라는 애가 원래 고구려를 괴롭혔었는데요. 이 수라는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 돌궐이라는 애들이 이 위쪽에 있었거든요. 자, 돌궐이라는 애들이 바로 이 강력한 수라는 통일 왕조가 만들어지니까 괴롭히고 있었던 고구려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서 지방을 뭐 선제 공격하는 이 고구려의 모습도 보였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요, 이 수라는 나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돌궐과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는 그때 당시에 한강 유역을 뺏겼어요. 돌궐한테 괴롭힘을 당했을 때 누구한테? 백제 신라 연합군한테. 근데 신라가 특히나 또 고구려에게 영토까지 얻어냈죠. 그러니까 신라를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을 하고요. 이 백제는 또 누구랑도 연결돼 있어요. 이 일본과도 연관돼 있죠. 자, 이렇게 이어지는 남북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구려, 그리고 여기는 백제,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에 대응해서 바로 신라라는 나라는 누구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수나 이 당이라는 나라고 이제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고구려와의 수와의 전쟁, 그러니까 이런 대립이 있고 고구려가 이제 뭐 수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수나라와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수 문제 시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전쟁이 치러지고
갖췄다면, 자, 이 수양제 시기, 여기는 황제 이름이에요. 문제 양제가요. 자, 이 양제 시기에는요 100만 대군을 끌고 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요? 을지문덕이 있죠.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으로 이들을 막아냅니다. 결국에는 수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자, 고구려와 이제 당나라와의 전쟁을 보겠습니다. 수나라가 멸망한 후에 당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나라는 초반에 조금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렇지만 이 다음 왕이었었던 당태종 시기에는요 엄청난 강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태종이요 이 그 이전 왕조였었던 수나라에서 못했었던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고구려를 치려고 준비를 해요. 근데 이 고구려는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영류왕이라는 왕이 왕을 하고 있었었는데, 자, 뭐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라는 지시를 내렸었어요. 이 연개소문이라는 애한테요. 근데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아버립니다. 자, 결국에는 이 당태종이 침입을 해왔었는데요. 자, 이 큰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많은 성이 함락을 당해요. 그렇지만 끝끝내 버텨냈었던 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시성 싸움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 당태종이요 자신감 있게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밀어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 당나라가 조금 신라하고 손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손을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거고요. 고구려는 이렇게 큰 병력을 그래도 막아내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면서 쇠퇴의 길을 겪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 신라의 삼국통일 이렇게 볼 텐데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 당이라는 나라가 혼자 치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서 나당 동맹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나당 동맹이 체결되면서 이제 체결되는데 그 배경이 옆에 써 있네요. 자, 신라가 백제가 맨날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도 이제 이 당나라를 막아내게 되면서 특히나 이 신라가 당나라한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신라 또는 뭐 이게 신라의 김춘추라고 해도 돼요. 자, 당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자, 이 나당 동맹이 체결되면서 나당 동맹은 이제 가장 괴롭혔었던 신라를 괴롭혔었던 백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백제가 멸망되는데요. 나당 연합군이 이제 침입했는데 그래도 이게 마지막 그 뛰어난 장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계백입니다. 계백이 황산벌에서 결사대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10배에 가까운 그런 부대를 꾸준히 막았지만 결국에는 밀리게 되면서 이제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660년에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도 이어서 망하게 됩니다. 고구려는요,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개소문의 뭐 동생인가요? 이런 사람까지도 망명을 가게 되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나당연합군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함락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에 이 존재했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복신도층, 흑지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됐지만 결국에는 또 이 지도층이 분열하게 되면서 이렇게 실패하게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요. 이게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바로 뭐냐면 당이라는 나라가요 한반도를 지배하는 그런 야욕을 보이게 됩니다. 뭐냐면 백제를 멸망시킨 지역에다가 웅진 도독부를 설치해요. 자, 이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곳에다가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라 수도에다가요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면서, 이거는 이 당나라가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다가 설치한 뭐 군사행정기구 같은 그런 곳인데요.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반도를 집어삼키겠다라는 겁니다. 결과 이 당나라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당나라를 축출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668년부터 676년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싸움이에요. 자, 이런 싸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구려의 부흥군이 이제 도와주게 되면서 특히나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안승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안승은 이 대가로 뭐 보덕국의 왕으로서 죽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라고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삼국 통일의 의와 한계가 있습니다. 삼국 통일의 의의는 바로 뭐냐면 이게 또 그 삼국으로 나누어졌었던 우리 민족의 하나로 통일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자, 그렇지만 한계가 바로 뭐예요? 외세의 힘을 끌어들였다라는 그런 문제와, 또 하나는 이 고구려의 영역을 우리가 잃게 됐다라는 거죠. 이 불완전한 통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다음 페이지. 자, 이 어디의 왕위의 계승과 왕권의 강화인데요. 뭐 여기는 이제 무열왕이라고 할까요? 뭐 진골 출신일까요? 뭐 진골 출신 여기 무열왕 진골 출신? 좀 애매하지만 뭐 진골 출신이라고 해도 되고 무열왕이라고 해도 크게 벗어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진골 출신의 왕위 계승과 왕권의 강화. 이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은 바로 누구냐면은 태종 무열왕입니다. 자, 이 왕이 왜 이제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냐면요. 그 이전의 왕이었었던 진평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선덕여왕, 진덕여왕하고 이게 왕이 이 선골이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진골 출신 중에 누군가는 왕을 해야 되는데 이 무열왕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이 무열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이 김유신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왕권이 강해졌었던 거고요. 자, 이 무열왕의 말년에 무열왕이 죽기 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요. 그다음에 문무왕이 이제 제위하던 시기에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당나라도 밀어내면서 최초의 삼국 통일을 어떻게 완성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오랜 전쟁으로 지쳐 있었던 민생 안정에 노력을 벌였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바로 신문왕인데요. 신문왕 시기가 이제 꽤나 중요한 시기라고 했었죠.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는 전쟁이라는 혼란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도전이 그렇게 없었지만 이 시기는 이제 나라가 안정화되면서 왕권에 대한 도전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그 왕권에 도전하는 진골 귀족을 본보기로서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바로 김흠돌의 난을 진압했다라는 겁니다. 김흠돌이라는 이 신문왕의 장인을 장인을 제거하면서요, 이 진골 귀족을 숙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통치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다라는 건데요. 이 통치 조직의 정비는 바로 이 밑에 축에 나와 있어요. 이 신문왕 시기의 업적들입니다. 바로 어떤 것들을 했겠어요. 자, 이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나의 손과 발이 되는 존재들을 키웠겠죠. 그게 바로 집사부, 부의 시중 또는 중시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이 왕권을 위협 또는 견제할 수 있는 이 귀족회의와 귀족회의의 대표의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정부 또는 외사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다른 기관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사정부는 중앙에서 관리들의 비리를 관리 감독하는 거고, 외사정은 바깥 외자죠. 이건 지방에 있는 관리들의 비행을 관리 감찰하는 감찰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도 설립하게 되냐면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하게 돼요. 자, 이 국학을 설립을 통해서 이제 관리들에게 유교적인 교육을 하게 됐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런 이 신분의 이런 진골 귀족들을 대거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 진골 귀족들이 아닌 세력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게 돼요. 특히나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육두품을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하면서 이 육두품의 역할이 증대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료 조직의 규모가 이제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대됐지만 골품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 망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 통치 제도만 이제 정비를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방도 이제 정비해야 되겠죠. 땅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지방 행정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 바로 전국을 9개로 주로 나누게 됩니다. 원래 5개의 주였었죠. 그리고 그 밑에 군, 현, 촌 이렇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군, 효자동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을 이런 체제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특수행정 구역이 있는데 여기 잘 봐요. 여기 소라는 거 빼세요. 소는요. 고려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향, 부곡이 있었는데 여기는 특수행정구역이에요. 자, 여기는 뭘 하는 곳이냐면은 농업 생산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다른 곳보다 차별을 받아요. 어떤 차별이 있냐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보다 세금을 더 내요. 자, 이런 특수행정구역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과거에 정복 지역이거나 아니면 반란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 그리고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된 지역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요. 5개의 소경을 두었어요. 자, 5개의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은 바로 서울 경자예요. 자, 이 수도의
준하는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경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뭐 상수리 제도와 향 부곡소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소는 빼세요. 그리고 향 부곡은 아까 그런 겁니다. 상수리 제도는요. 지방을 이제 정복한 지역 이런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의 세력들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지방의 향리의 자제들을 중앙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들으면 죽이면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 행정구역이 바뀌었으면 그에 따른 군사제도도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구서당이라고 하는 중앙군 그리고 십정이라고 하는 지방군을 두게 됩니다. 자, 이 전국 구주에다가 하나씩의 정을 두고 플러스 하나는 이제 이 국경지대에다가 설치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중앙군은 좀 독특하다고 했었죠. 수도를 지키고 왕을 지키는 그런 애들인데 왕 직속하는 그런 부대인데 이게 구성이 신라인만으로도 모자란 그런 마당에 이게 뭐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뭐 이런 애들도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시됐던 게 바로 뭐다? 민족의 융합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토지 제도를 보겠습니다. 이 토지 제도는 바로 뭐냐면 우리 이 왕권을 강화하는 그리고 이 귀족들의 힘을 빼놓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된 제도예요. 바로 뭐냐면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관료란 뭐예요? 나란히라는 애들이죠. 관료전을 나란히 하는 애들한테 땅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뭘 폐지해요? 이 진골 귀족들이 그냥 이렇게 획적으로 받았었던 이 노급을 폐지하게 돼요. 자, 이 노급과 관료전은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되냐면 이 관료전은 크기도 엄청나게 작고요. 이 노급은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뭐 전라북도 정도, 아니 전라북도까지는 너무하고 전주시 정도까지를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진골 귀족 세력들이 바로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노급 같은 경우에는요, 수조권 플러스 노동력이에요. 수조권이라는 거 얘기한 적 있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거기다가 이 땅에 대한 노동력, 전주 시민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노동력까지 있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관료전은 수조권만 있거든요. 그리고 땅도 매우 좁고요. 그래서 이 늘어난 영토로 인해서 국가 수입도 증대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땅은 없는 사람 농민들한테 땅을 줬다라고 하는데 진짜 땅이 없는 사람에게 일부에게 땅을 주기도 했지만 어떤 게 이제 있냐면 이게 백제 땅에서 신라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 백제 땅에서 대대손손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 주인이. 이게 신라 왕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신라 왕이 다시 이 땅 전체는 원래 내 거다라고 하면서 신라 왕이 이제 그런 개념 정의를 하고 신라 왕이 너에게 땅을 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재개념화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땅을 줬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원칙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촐락 문서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민정 문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발견된 이 문서예요. 우리나라 이 경주 지방 통일신라 시대에 토지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은 이 촐락에 대한 이런 땅, 누구 땅이냐, 촌주의 답이냐, 아니 촌주의 땅이냐,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이냐, 뭐 이런 땅의 종류도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사람들도 써 있어요. 사람들의 노동력에 대한 뭐 여성과 남성과 그 다음에 뭐 나이 이런 것들도 이제 구분되어져 써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일이 나는 나무, 그 다음에 뭐 이런 곡식이 나는 나무, 뭐 호두나무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게 바로 뭘 하기 위한 문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금을 걷는 수단이다라는 이 세금을 걷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누가 작성하게 되냐면은 이 촐락의 이 촌주가 작성하게 됩니다. 촌주가 3년에 한 번씩 작성하게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 사회의 동요와 후 삼국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골 귀족들의 왕위 계승 다툼이라고 써 있습니다. 진골 귀족들은요, 이 신라 하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기 위에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 신문왕식 있죠? 자, 신문왕이 특히나 여기 무열왕이라고 하는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이 왕의 아들 자식들이 쭈루루룩 이렇게 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대가 끊기게 됩니다. 이 해공왕 때 끊기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끊겼다라고 하면 또 이제 누구나 다 진골이라면 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접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다 죽이고 죽이는 아름다운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원래 내 아버지가 왕이 됐어야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으켰었던 김원창의 난, 그리고 장보고의 난 같은 경우는, 장보고 같은 경우는 이런 왕위 계승에 관여했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거예요. 자, 중앙 정부는요, 지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이제 내부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그런 거에 온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하는 거 거의 못하겠죠. 그 왕이 되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왕권은 이제 약화되고 지방 통제력도 상실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특히나 이 뭐 수치 취지도 당연히 혼란하게 되죠. 왜냐하면 전쟁이에요. 전쟁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막 세금은 걷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라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요. 바로 어떤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느냐? 저기 무열왕 시기 때 이 진골 귀족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썼던 세력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바로 누구죠? 육두품이에요. 자, 육두품 세력들이 이 진골의 판이 돼버리다 보니까 얘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갈 데가 없고 더 이상 얘들은 이 골품제에 밀려가지고 능력보다 이게 태어난 이게 뼈대를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골품제의 모순에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는 하면서 새로운 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쪽으로 많이 붙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세력가라고 써 있는 호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호족의 성분은 되게 다양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다라고 부르면서 농민을 지배하는 그런 완전 독자적인 영역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호족들, 이런 세력들을 지지하는 종교가 유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불교 중에 일부예요. 자, 그게 바로 선종이라는 겁니다. 자, 선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종교, 그 전에 이제 삼국시대 때 들어왔었던 종교는요, 교종이에요.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불교 경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따지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선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개인이 참선과 수양을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이 깨달을 수 있고, 그게 곧 이제 부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의 참선, 개인의 능력이 더 중시되는 그런 이제 그런 종교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족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 실력 또는 능력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애들이죠. 왜냐하면 신라라는 사회는 바로 뭐예요? 골품제에 가로막혀 있었던 사회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이 호응이 갔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데다가 또 여기에 신라 말기에는 어떤 사상까지도 도입되게 되냐면 도선에 의해서 풍수지리설이 등장하게 돼요. 자,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데 이 풍수지리설은 살기 좋은 곳을 원래 구하는 건데 여기에 점점 미신 같은 게 붙게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왕이 나올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예언하는 그런 사상까지도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사상까지로도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족들이 여기 이제 선종에 대해서 밑에 좀 더 설명하는 게 있죠. 호족들이 후원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겠어요? 바로 자신들이 이제 태어난 이제 신분보다는 뭐예요? 내 실력이 더 이제 실력을 어찌 보면 이 선종이 더 지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종, 이 호족이 이게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념화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 말기는 지방 통제를 이 백성들에 대한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안 쓰니까 이 농민들이 이제 결국에는 더 이상 살기 힘들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것들이고요. 뭐 진성여왕 때 극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뭐 진성여왕 때는요 별일이 다 일어났다라고 해요. 뭐 이게 뭐 음란하는 뭐 그런 모습들로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후 삼국으로 결국에는 분열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신라의 왕족이었었다라고 말하는 이 궁예가 바로 후 고구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견훤, 이 신라의 군인 출신이었었던 이 견훤이 후백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완산주 지금 현재의 전주죠. 그리고 송악 지금 현재의 개경입니다. 개성이에요. 자, 이곳의 도읍을 정하고 이 충청도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원래 본거지가
강원도예요. 근데 여기 개경은 이제 여기가 왕이 나오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개경을 이게 도읍을 정했는데요. 다시 철원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도 후고구려에서 마진 그리고 태봉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신라사의 동요와 후삼국 성립 6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